예, 오늘 이 관측 옵저베이션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제가 요새 엘리베이터 예제를 만들다가 저희 집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갖고 추론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리즈닝을 하려면 옵저베이션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리즈닝 때문에 추론 때문에 옵저베이션 얘기를 앞부분에서 많이 드린 거고요. 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보통 추론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좀 얘기 드릴게요. 자, 어느 날 제가 저희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불을 보니까 현재 20층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층에서 저는 4층에 있었는데 사실 6층에 있었는데요. 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고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위에 20층부터 이제 내려오는데요. 20층에서 뭔가 버부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씨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야 하고서는 이 엘리베이터가 삥 하고 4층에 도착해서 문이 딱 열렸는데 보니까 이 상태인 겁니다. 아이씨 망했는데 못하겠는데. 여기까지는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가끔 보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 부분에 무언가 조금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항상 거의 일정한데요. 나는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20층에서 뭔가 버부적 한 거 보니까 20층에서 사람이 많이 탔구나. 20층에서 오늘 회식을 했나? 20층에 오늘 손님이 왔나?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 상황 20층에서 뭔가 시간이 많이 걸린 다음에 4층에 내려왔는데 4층에 문이 열리고 보니까 이 지경인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다른 층에 있다가 20층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막 타가지고 4층에 도착했을 때 이 상태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해석을 했을 때 야, 이럴 수도 있잖아. 사실은 뭐냐면 21층에서부터 사람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층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는 요 맨 뒤에 타고 있던 사람이 내려야 돼서 사실 20층에서는 한 명이 딱 내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4층에 왔을 때 보니까 4층에서 본 상황은 똑같죠. 양쪽이 이렇게 이 위에 있는 경우나 또는 밑에 있는 경우나 보시면 상황은 똑같죠. 우리가 측정한 결과는 메저먼트죠. 이거는 계측한 결과는 똑같은데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 하나만 갖고는 20층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가 4층에 왔을 때 이 지경이었기 때문에 20층에서 사람이 많이 탔는지 아니면 20층에서 한 명이 빠져나오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우리는 사실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는 엘리베이터의 상태를 관측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풀 옵저베이션 모든 상태 값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예제에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딱 주어진 상황 하나 얘하고 얘만 가지고는 4층의 상황만 가지고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측 자체도 불가능하다라는 앞부분에서 대전제가 있었고요. 관측이 불가능하다. 관측은 현재 얘를 메저먼트로 볼 수도 있고 관측으로도 볼 수 있는데 내가 20층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와 현재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정보만 가지고서는 풀 옵저베이션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층에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CCTV를 보거나 21층, 20층에서의 엘리베이터 상황에 내부에 몇 명이나 있었는지를 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풀 옵저베이션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현재 몇 층에 있다라는 것과 엘리베이터가 내가 있는 층에 도착을 했을 때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엘리베이터의 상황을 풀로 옵저베이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과거의 정보만을 가지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하죠. 바로 이 추론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시간축에서 시간에 따라서 실제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풀로 옵저베이션을 못한다면, 그리고 또는 일부만 옵저베이션 한다면 일부 정보만을 가지고 올바른 추론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풀로 옵저베이션 한다고 해도 그게 항상 올바른 리즈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다 볼 수가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빌딩 안에는 맨 밑에 근괴가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추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의 불확실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정보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현재 어떤 일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리즈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의 히스토리라고 불리는 과거의 정보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과거로부터 뭔가 정보를 많이 뽑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도식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여기에 이제 뭔가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의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얘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골이 났는지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고요. 일부만을 얼굴 표정만 가지고요, 표정만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의 상태를 이제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으로 이 사람의 상태를 봅니다. 바로 메저먼트, 계측이 되겠고요. 그래서 계측을 한 다음에는 그냥 이미지죠. 이 자체는 이미지는 계측일 뿐이고요. 그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인상을 썼네 라고 하는 모델을 돌립니다. 우리 머릿속에 모델이 있고요, 이미지가 인상을 썼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관측 결과들이 얻어집니다. 화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 관측이 한 번만 평생 딱 한 번만 이 얼굴을 보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측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 사람이 왜 이런 현재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스텝뿐만 아니라 과거, 여기가 현재, 숫자가 이상하게 적었네. 수정할게요. K번째보다 더 앞부분 전 스텝, 여기는 더 전입니다. K102. 이 의도로 적었는데 숫자를 거꾸로 적었네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 모양인데 이 전 스텝의 것도 결과들이 있을 거고요. 그 전도 있고 히스토리 정보들을 가져다가 현재 왜 제가 인상을 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현재 상태만 가지고는 추론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겠고요. 현재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관측, 옵저베이션 결과입니다. 과거의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얘를 연역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을 하게 되면 다른 의미가 나타날 수 있죠. 지금의 이 상태만 가지고서는 옵저베이션 해보면 화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지만 과거의 어떤 사건들하고 조합을 해봅니다. 이 여자는 머리통을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아파 하고서 인상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얘는 아픈 상태입니다. 이건 관측이 불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처음에는 옵저베이션한 결과가 화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과거의 정보하고 결합을 해서 추론 결과들, 옵저베이션을 여러 번 한 결과들로
추론을 하게 되면 아파서 인상 쓰고 있나? 그래서 현재의 값과 굉장히 더 비슷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들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측을 하면 이건 센서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모델을 합치게 되면 옵저베이션, 보정된 관측 결과들이 얻어지게 되겠고요. 이 관측이 여러 개가 쌓여서 히스토리, 과거의 정보를 끌고 오게 되면 우리는 그 결과로부터 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결론, 이 추론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리즈닝, 추론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추론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 딱 한순간의 정보, 정보 하나랑 시퀀스들이 있는 상태에서 추론으로 뽑아낸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같지 않은 경우가 등장을 할 수 있다 라는 데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 또 전문 용어 하나, 디시전 메이킹,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고요. 결정을 내리는 거죠. 결정, 의사 결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면 모든 데이터들을 잘 종합을 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는 있지만 일부는 제 개인적 생각이 강력해서 조심해서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데이터를 종합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성능이 좋은 결론을 얻은 그런 성능이 좋은 기법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킬링 메소드라고 제가 불렀고요. 그러니까 죽여주는 정말 킬링 앱, 킬러 앱 이런 의미들의 이 디시전 메이킹을 데이터를 통해서 좋은 추론 결과와 관측 결과들을 합쳐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현재 쓸만한 방법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AI 쪽에서 사람처럼 사람이 마치 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실패가 아니라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있고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시간 순서대로 옵저베이션 결과들을 추론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야에서 이제 그래도 최근에 진도가 조금 나가고 있는 게 RNN 계열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RNN 자체가 아직까지도 조금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2학년 과목에서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고, RNN은 결국은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계속 변천되는 과정들을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느리고 댐핑이 심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발산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RNN 자체가 그렇게 또 멋진 결과를 예제로서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딥러닝도 있는데 딥러닝 요새 난리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딥러닝이 난리라고 하는 것 자체에 좀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5년 전에는 연구단에서 많이들 했지만 요새는 좀 많이 꺾인 것 같고요. 딥러닝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서머라이즈하고 이런 기능하고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딥러닝은 딥러닝일 뿐이고요. 거의 딥러닝에서 쓸만한 것들은 그냥 아까 얘기 드렸던 한씬 정보, 바로 여기 한씬 정보들을 처리하는 DNN들이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뭐 이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없고요. 단지 이제 갖고 있는 장점으로 본다면 피처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해내서, 옛날엔 이런 식으로 문제는 안 풀려고 했죠. 피처를 어떻게 하든 설계해서 만들고 그 설계된 피처를 가지고 인식을 하려고 했는데, 딥러닝이 노력한 것들은 2000년대 초에 아다부스트처럼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피처는 뭐 아무거나 잡죠. 그래서 피처를 되게 많이 잡고 피처를 많이 잔뜩 만든 다음에 거기서 뭔가 후보군들을 선정해서 골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방법론들이 2000년대부터
이제 줄곧 계속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가 딥러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딥러닝이 갖고 있는 유일한 어떤 덕목, 딥러닝이 딥러닝 자체는 뭐 지금 CNN 또는 CNN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5년 뒤에까지 그 얘기들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다 한 서너 번 이상은 다시 한번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딥러닝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장점, 딥러닝이 공헌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많은 데이터를 관리해서 그 안에 이 많은 데이터 안에 후보군이 있다. 그리고 그게 두드러지지 않는 스테이트들, 두드러지지 않는 잠재되어 있는 정보들로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이 분야에서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비슷한 어프로치들은 뭐 십수년 전부터 많이 있었지만 많은 데이터들을 정말로 처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도달하고 어플리케이션까지 온 거에는 딥러닝이 공헌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말로 많은 데이터와 그 많은 데이터의 각각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정보들이 그 안에 숨어 있고 그 정보들을 뽑아내서 뭔가 최종 결과에 도출해낼 수 있다. 연결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딥러닝의 최대 공헌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엘리베이터 주제로 다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써서 이 엘리베이터가 점점점 복잡해지는 예제들로 가도록 한번 오늘 엘리베이터 쪽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문제는 조금 정보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엘리베이터 문제가 이제 계속 복잡하게 될 텐데요. 조금 다들 이 엘리베이터 문제는 많이 좀 어렵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수위를 낮추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뭔가 버튼도 잔뜩 달리고 그 다음에 신호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스테이트 상태를 표현하는 변수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초기에는 뭐 1층에 있다 2층 해서 층수만 알면 됐었는데 그걸 미터로 표현해서 곱하기 3 하면서 미터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때 하고 내려갈 때 방향성이 필요해서 디렉션 DIR 변수가 들어가고요. 이거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오늘 얘기들을 몇 가지만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다룰 얘기 중에 또 하나는 문이 열리는 것과 불이 켜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현재 시커멓게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이고요.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을 때는 쓸데없이 불이 안 켜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엘리베이터 불이 꺼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L6E1 예제에서 보시면은 W 바로 이제 오픈GL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제가 라이트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rue 값 펴주면 이제 불이 이처럼 켜지게 되겠습니다. 깜깜한 거에서 불이 딱 켜지는 예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오픈 예제가 있어요. L6E1 모듈 안에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놨고 오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이 열리는 구조도 한번 오늘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문이 열리는 구조는 실제로 보시면 이제 여기 문이 이렇게 문짝이 있는데 왼쪽 문, 오른쪽 문이 따로 있죠. 오른쪽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거리는 0.7m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델링 되어 있는 개체가 0.7m로 이동만 하면은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거꾸로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들을 하면 문이 다시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거나 문이 닫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고요. 예제를 보시면 뒤에서도 아시겠지만 오픈하고 클로즈를 그냥 부르면요
그냥 문이 갑자기 있다가 팡 하고 열리고요. 그 다음에 문이 팡 하고 닫힙니다. 요 예제는 그래서 이렇게 썩 좋은 예제가 아니고요. 피 컨트롤을 통해서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형태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요. 무브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들 어렵다는 의견들을 줘서 무브 쪽에 간단한 예제들은 피 컨트롤까지는 아니더라도 버튼하고 연동하는 기능을 제가 이 예제에서 좀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기 좀 편하게 이걸 보고서 피 컨트롤을 걸어주기 편하게 이렇게 좀 예제를 새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픈하고 클로즈 간단한 구조부터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명령을 보시면은 일단 불을 켜고요. 그 다음에 도어 포지션이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도어 포지션은 어디 있냐면 전부 다 elevator.py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예제에도 elevator.py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수정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정된 엘리베이터 코드를 돌리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L6E1 같은 예제들은 새로 내가 수정을 하고 돌리면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얘네들이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예제를 한번 열어주시고 실행을 한번 하면 실행을 꼭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은 그 폴더 안에 pyc라고 하는 한번 컴파일 된 것들은 그게 그냥 파일로 남아 있어서 업데이트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elevator.py를 한번 불러준 다음에 다시 한번 F5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주시고요. 얘를 F5 눌러도 아무런 기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F5를 한번 얘를 불러서 눌러주시면은 pyc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불러다가 이 녀석이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elevate.py를 한번 꼭 불러서 F5로 한 번만 재실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라이트 함수가 여기 있고요. 실제로 뭐 왜 이런 함수를 쓰는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고, 뭐 그래픽으로 보면은 이 안에 실제 요만한 방이 있고요. 얘는 환한 색깔로 제가 칠해져 있는데 걔가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라이트를 켜주면은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환한 방이 까만 방이 있고요. 그 안에 환한 그림을 그 안에다가 보여줬다가 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가 켜졌다가 꺼졌다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어가 열리는 것들을 변수하기 위해서 self.door라고 하는 변수 하나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셔서 현재의 도어의 문이 얼마만큼의 좌표에 있는가. 닫혀 있을 때는 0이고요. 열려 있을 때는 0.7입니다. 왼쪽 문의 경우에 마이너스 0.7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셀프 도어라는 값을 가지시고 P 컨트롤을 걸어 주시면 이제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구조로 바뀌겠습니다. 왜 그렇게 문이 부드럽게 열려야 되는가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문이 부드럽게 열린다는 건 엘리베이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P 컨트롤 루프 안에 들어있지만 문이 또 좌우로 열리는 것도 P 컨트롤입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의 이동에 관련된 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문짝에 열리는 것에 대한 루프가 있어요. 그래서 루프가 여러 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라고 문짝이 부드럽게 열리는 과정을 모델링을 하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 21번은요, 현재 여기 안에 있는 예제들을 가지시고 문짝을 부드럽게 여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L6E1 예제는 이런 식으로 문이 팡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수정을 하셔서 P 컨트롤을 걸어주면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가 부드럽게 닫힙니다. 이때 뭐 하여간 잘 조절하셔서 문이 완벽하게 닫히고 안전하게 열리는 반만 열리게 하지 마시고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까지 구성으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처음에는 문짝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을 루프를 포문을 오픈과 클로즈 안에다가 그냥 넣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동하는 것들은 넘블로킹 형태로 온타이머 안에서 구현을 하도록 숙제들을 지난주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은 온타이머 하에 넘블로킹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과 클로즈는 그냥 간단하게 피 컨트롤 이 안에다 폼은 쓰셔서 블로킹 형태로 처리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좀 간단한 걸 드려야지 숙제들을 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이 버튼도 다 컨트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이동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되게 어렵게 느끼고 조교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대부분 좀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사례도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컨트롤 루프 안에 여러분들이 피 컨트롤을 써서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기존 지난주에 내드렸던 이제 숙제이고요. 그때 필요한 기능 중에 아주 간단한 거 몇 가지를 여기에서 소개를 드리면은 요게 그 테스트 코드들을 제가 여기에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보시고서 좀 응용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를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자, 여기에 이제 온 웹이 있습니다. 여기는 버튼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온 컨트롤은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3번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코드 값이 대문자 N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면 W 버튼 안에다가 몇 번째 버튼인데 이 3번 여기서는 이제 2번이라는 값으로 배열에서 0부터 시작해서 0, 1, 2 가니까 3은 2가 되겠고요. 그래서 버튼 넘버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어떤 버튼이 눌렸냐 3번 3층 버튼이 눌렸다라는 표시가 첫 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새로 추가된 코드가 뭐냐면 이 엘리베이터 개체 안에 런 클로즈라고 하는 깃발들, 플렉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상태 값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런 클로즈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true로 지금 바꿔놨고요. 지금부터 이제 문을 닫아야겠다 또는 열어야겠다 라는 형태들이 되겠고요. 자, 이 코드의 의미는 뭐냐면요. 3층으로 가야 되는 3층에 이제 불이 켜져서 3층에 가야 된다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이 탔으니 문이 닫혀야겠죠. 그래서 문이 닫힌다라는 플랫 스테이트 값을 true로 현재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move 명령을 불러줍니다. 이게 이제 3층에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층으로 이 move 명령은 그냥 펑 하고 점프하는 겁니다. P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래서 3층을 눌러주면은 run close가 동작이 되어 있고 move 명령 때문에 얘는 3층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run close가 true이기 때문에 non-blocking으로 되어 있는 코드 안에서 지금 보시면은 run close가 true가 되어 있다면 바로 3층으로 가고자 해서 지금 문이 닫혀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문이 여기서 직접 지금 보시면은 3층을 눌렀을 때 문이 그냥 닫히지 않고요. run close를 호출해서 true로 바꾼 다음에 이동 명령이 호출이 됐고 컨트롤러가 동작을 해서 실제로 이 녀석을 이동을 시켜주겠죠. 이동하는 코드들이 등장을 해야 되겠고 run close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실제로 엘리베이터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혀지고 1초 쉰 다음에 run close는 다시 호출이 되면 안 되니까 문이 닫힌 상태라서 문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false 값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요 L6E1에 있는 구조를 활용을 하시면은 숙제를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6E1 예제를 가지시고 숙제들을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move 명령의 기능은 뭐냐면요. 지난번에도 있는 코드인데, 플로어를 3층으로 하겠다. 그리고 목표값은 9m를 올라가야 된다.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코드는 이제 불완전한 코드이고, 3m를 올라가면 실제 3층이 아니라 4층에 가기 때문에 넘버 값은 하나 빼줘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클로즈를 이렇게 호출을 해도 되겠고요. 이쪽으로 빼서 클로즈를 run 클로즈가 호출이 됐을 때 동작을 하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례에서 숙제가 조금 어렵겠구나 라고 느껴서 제가 좀 일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숙제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이벤트 플래그라고 하는 플래그, 깃발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스테이트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정의할 수 있는 변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녀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onWeb이라고 하는 함수에 뭔가 버튼, 엘리베이터 입장에서 보면 버튼을 누르는 것이 바로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은 onWeb이라는 곳에 함수가 동작을 하고요. 거기에서 3층으로 가자라고 하면 3층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면 일단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true 값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몇 번째 버튼이 눌렸는가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는 것들은 전부 다 인풋들이 되겠고요. 입력이 되겠고, 이 입력들은 전부 다 이벤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onWeb이 호출이 됐고 어떤 버튼이 눌렸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깃발들을 꽂아 놓습니다. 이제 문을 닫아야겠구나 라는 녀석의 필드를 true로 바꿔 놓고요. 얘네들의 특징을 보시면 여기서는 사실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시퀀스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걔를 지금부터 여기서 멈춰 있다가 동작을 시킬지 말지, 시퀀스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만 이벤트문에서는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동작을 하는 코드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 온타이머 쪽으로 대부분 다 빼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온타이머는 주기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1초에 100번 정도 값이 들어오게 되면 온타이머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컨트롤이라는 문을 벌처 함수로 불러주고 있고, 이 컨트롤 안에서 보면은 깃발값 run close가 true면은 문을 닫기 시작을 해라 라는 형태로 코드들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 입력은 단 한순간만 딱 동작을 하기 때문에 다 이벤트들이고요. 깃발 값을 꽂아 놓고는 실제 여기서는 동작을 매 순간 들어오면서 넘블로킹으로 동작을 하고, 깃발 값이 클로즈일 때는 문을 닫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조금 더 전산적인 의미에서 좀 표현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하실 때 되게 곤혹스럽게 느끼는 게 이 프로그래밍 이슈가 여기서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수업이 프로그래밍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저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 짜야지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건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구성으로 하냐면요, 여기 스레드가 하나 있어서, 스레드는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무한 루프가 걸리는 구조입니다. 이쪽에도 스레드가 있고 이쪽에도 지금 스레드가 있어요. 그래서 U 디스플레이 쪽은 뱅글뱅글 돌다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 루틴을 처리하고는 다시 끝나고 무한 대기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깃발 값이 run close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대로 뱅글뱅글 돌면서 컨트롤 수행하는데 깃발값 run close가 true인 경우에는 문짝을 닫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두 개의 스레드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이 바로 이 깃발 플래그를 이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는 서로 다른 스레드 간에
얘가 뭔가 이쪽에다 명령을 전달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가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run close가 한 번만 동작을 해야 돼서 run close는 실행을 다 하고 나서는 false로 다시 바꿔놓는 겁니다. 여기서는 깃발만 true로 해주면 이쪽에서 그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건데요. 여기는 웹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만 발생하는 기능이고, 여기서는 실제 엘리베이터 객체를 움직여 주거나 하는 것들은 정상 동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문짝이 움직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기능은 이쪽 온타이머 쪽에서 동작을 시키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온웹은 U 디스플레이 안에 있고요. 온타이머는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는 오픈GL에 관련된 클래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명령만을 온타이머에다가 전송을 해줘야 되고, 온웹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스레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명령을 보내기 위해서 깃발값 w.runClose라고 하는 것을 현재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 스레드 간에 데이터 통신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 플랫 값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눈여겨서 보실 건 뭐냐면요. 플랫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 두 개의 스레드 간에 통신을 할 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테스트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여기 온 웹 부분에서 close라고 하는 실제 엘리베이터 문을 닫는 명령을 호출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이상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버튼이 눌렀을 때 문이 팡 하고 닫히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close 함수는 천천히 문이 닫히게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그게 오픈GL 쪽하고 다른 이쪽 스레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작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서 run close로 이쪽에서 실제 문이 닫히도록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가 서로 여기는 웹만 처리하고 여기는 움직이는 객체들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래밍 이슈가 벌어졌고요. 이 기법은 이것도 스레드이기 때문에 멀티플 시퀀스들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굳이 멀티플 시퀀스라고 부를 만큼 복잡성은 없기 때문에 이 예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딱 이 정도 선까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더 복잡해지는 거는 조금 다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번 예제에서는요, L6E1과 L6E2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깃발을 써서 이 run close라고 하는 깃발을 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겠고요. run close가 됐을 때, 즉 on 여기 이 부분 컨트롤에서 run close 실제 문을 닫았을 때 이 코드,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다른 층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제 다른 층에 도착을 했을 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픈 함수를 이렇게 부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run close는 3층에 가겠다는 버튼을 누르면 run close가 동작하면서 문은 실제로 컨트롤 루프에서 닫고요. 그 다음에는 층이 이제 변경이 되면은 다른 층에 도착했을 때 오픈 명령을 불러서 문짝이 닫히는 경우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3층에 도착했기 때문에 3자 버튼을 이제 꺼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웹 런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L6E1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버튼을 제가 바깥에서 눌렀더니 2층에 가서 문이 팡 하고 열렸습니다. 되게 아름답지 않은, 그냥 펑펑 점프해서 3층 가서 문 열렸고 다 닫혔고요. 문이 출발하기 전에 문이 닫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닫혀 있으니까 불 켜졌고 이동해서 문 열렸고요. 1층 가기 전에 문이 방금 전에 닫혔죠. 이렇게 펑펑 점프하는 예제가 L6E1이고요. 이 부분에 이제 문이 조금 더 다른 코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눈이 여러분들이 보이시죠? 차이점을 보시겠나요?
문이 열린 다음에 닫혔고 이동합니다. 예, 이 L6 E2 예제는 확실하게 문이 닫힌 다음에 이동을 하는데, 이 예제에서 보시면은 문이 닫힌 다음에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잘 코드 보세요. 예, 이제 2층에서 1층 가는데 펑! 예, 뭔가 어딘가 좀 이상하시죠? 예. 두 가지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예,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동하자마자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층에서 2층 가서 2층에 도착하자마자 또는 3층에 도착하자마자 도착을 하고 문이 열려야 되는데, 여기 1번 예제에서는 도착과 함께 그냥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죠. 이 예제, 2번 예제에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는 도착한 다음에 문이 열리죠. 여기서는 도착과 함께 문이 열리고, 여기서는 도착한 다음에 문이 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코드의 차이점을 보시면요, 플래그를 하나 더 썼습니다. 자, 그래서 플래그를 하나 더 써서 run close가 있는 게 아니라 run open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함수를 여기에 층이 도착을 하게 되면 run open을 true로 해서, 전에는 오픈 코드가 있었잖아요. 이 오픈 코드를 삭제하고 run open이라는 플래그를 true로 바꿔줬기 때문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타이머가 동작을 할 때 run open이 동작을 해서 실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스텝 이상을 더 벌어놓은 상태이고요. 이 타이머 루틴이 계속해서 무한 루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오픈을 직접 하지 않고 오픈 플래그를 걸어놓고 탈출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런 오픈이 동작하면서 문을 열기 때문에 무언가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형태가 L6 E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간 골수 프로그래밍 같은 이슈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엘리베이터 예제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문제로서의 가치보다는 프로그래밍 이슈들만 남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내용을 빨리빨리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숙제 22번은요,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2번을 눌렀고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P 컨트롤로 움직였고 문이 열립니다. 문 열리는 게 어딘가 부자연스럽죠? 1번 누릅니다. 문이 그냥 닫혔고, 2번 문짝이 1번에 1층에 도착한 다음에 문이 열렸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숙제로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이 이상하다, 내가 P 컨트롤을 써도 깨끗하게 잘 안 열리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바로 L6 E1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L6 E2 예제처럼 run open으로 플랩들을 꽂은 상태에서 수행을 해보시면 좀 더 부드럽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모든 움직이는 코드들을, 저는 제 경우에는 오픈하고 클로즈 안에 포문 형태로 있는 컨트롤 루프들이 있을 텐데요. P 컨트롤 하는 부분, 이걸 다 삭제를 해서 컨트롤 함수 쪽으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픈 클로즈까지 포함한 컨트롤하고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non-blocking 모드가 있는 컨트롤 루프 쪽으로 이전을 시키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결과가 얻어집니다. 문도 부드럽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1층을 누르면은 문이 부드럽게 닫힌 다음에 도착해서 문이 또 부드럽게 열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좋겠고요. 이게 이제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거기 가서 문이 열리기만 하면 점수로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문이 꼭 부드럽게 안 열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형태로. 근데 이제 재미삼아서 오픈하고 클로즈 안에 있는 모든 컨트롤 루프를 삭제해서 non-blocking 모드가 있는 컨트롤적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지금처럼 이제 깨끗하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 전체가
컨트롤 루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심하신 분은 LCX 2.2처럼 예제처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걸로 그 엘리베이터 편을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계획은 엘리베이터의 외부 버튼들까지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너무 프로그래밍적인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어렵게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교가 일단 어렵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벤트하고 스레드 구성하고 관련된 부분의 이슈들이 좀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외부 버튼 사용하는 것들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보다 이게 제가 원하는 거는 이 과목이 프로그래밍 수업이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연습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뭔가 너무 프로그래밍 관련된 로드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외부 버튼 사용하는 예제는 삭제하고요. 다른 예제 쪽으로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